3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이론을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발달 이론을 배우실 때 사실은 가장 크게 정신역동 이론에서 부각되는 두 가지 이론이 프로이드 이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이론이에요. 각각이 발달 단계에 제시하는 발달 과업이 굉장히 명확하게 단계별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특히나 성장기의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학문이죠. 그래서 생애 및 배경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에릭슨 이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 에릭슨의 경우에는 자아와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아와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이제 내면의 충동과 사회적 규범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욕구, 욕망과 사회적인 규범 간에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갈등을 중재하면서 현실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아죠. 프로이드 이론에서 설명했던 바예요. 자, 그러면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인식, 그 사회 환경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식된 자아, 그것을 우리가 자아 정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고정적인 자아의 형태라기보다요, 계속적으로 생활해 가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 주변의 환경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체성의 이 자아 정체성의 형성은 아무래도 가장 물론 처음 이제 태어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발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청소년기에 가장 이제 그 자아 정체감 형성 시기라고 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성인기, 성인 중기, 장년기, 노년기에 계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성격 발달은요, 그 앞에서 기억나시죠?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만 6세 이전에 성격 형성의 틀이 완성된다고 했는데 에릭슨의 경우는 전생의 발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8단계로 나눠서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격이 변화한다. 왜냐하면 이 에릭슨의 경험에 의하면 본인의 성격이 6세부터 고정이 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 다니면서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의 성과를 내면서 계속적으로 성격이 변화했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각 발달 단계마다 위기를 경험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각 발달 단계마다 유사한 위기를 겪게 돼서 이러한 발달 과업들을 정리함으로써 성격이 발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이 되는 생태학적 관점과도 일맥상통하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발달 관점을 에릭슨이 이야기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점성적인 원리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조금씩 풀어서 나오는데요. 점성의 원리라고 하면 인간의 신체 발달은 순서대로 이루어지죠. 갓난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목을 가누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일으킬 수 있고,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잡고 일어서고, 이 순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죠. 뛰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걷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정해진 순서와 시기를 따라서 성격
또한 점진적으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점성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다음에 자아 강점, 자아 특질,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아 강점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다 라는 설명이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자아는 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나 욕망 같은 것들을 사회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원만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그 중에서도 자아 강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덕목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강점 또는 이제 활동적 특질, 트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특성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식된 자신이다. 내 스스로 나 혼자만을 느낄 수는 없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남으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환경에 적응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 신념, 가치, 행동 같은 것들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 자아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에릭슨의 이 8단계 심리사회적 발달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프로이드 설명드리면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 발달 과업 꼭 아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보통 이렇게 표가 지금 프로이드 거하고 같이 묶여 있거든요. 자, 보시면 구강기, 학문기, 생식기 여기 또 나오죠. 이렇게 프로이드는 각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단계마다 이제 에릭슨은 그 시기에 다른 발달 과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이드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누고 끝났죠.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고 하면 이후에 청년기 이후에 각 단계마다 마찬가지로 발달 과업을 제시를 했다라는 것이 매우 달라요. 자, 조금 자세하게 제가 여기 비교해 놨거든요.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단계는 이제 구강기 시기죠.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에릭슨은 이때를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 이 시기는 뭐예요? 만 돌이 될 때까지 혼자서 걷지 못하고 전적으로 내가 울면 누가 와서 나를 안아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달래주고 해야죠. 엥 하고 울면 엄마가 막 달려와서 아이고 울었어 라고 하면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줘요. 그러면 어때요?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이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구나 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는 아,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구나. 위험한 곳이야. 이 세상은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 라고 세상에 대한 그 시각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은 나는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학문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배변 활동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시기에는 자율성을 형성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수치감 및 회의감을 형성하느냐예요.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이 나는 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배변을 내가 그전까지는 그냥 계속적으로 아무 때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해요. 내가 참았다가 내가 대변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때에 내보내요.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잘하고 부모한테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고 막 왜 애들 이렇게 대변 훈련하는 거 보셨나요?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애들이 응가 하면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면 막 응가 이러면 막 부모들이 막 너무 잘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칭찬해 주잖아요. 대단해요 막 이렇게 하면 자율성을 형성하는 거고 나 되게 잘하는구나.
그런데 이거를 막 아직 준비도 안 된 애를 막 다그치면서 엄격하게 해요. 또는 이렇게 똥을 좀 지렸어요. 이랬더니 막 애를 엄청 혼내면서 막 이 똥 싸게 하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오줌 싸면 어떤 벌칙을 줬죠?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전래동화 같은 데서 보셨을까요? 이렇게 키를 뒤집어 쓰게 하고 소금을 얻으러 가게 하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아유 오줌 싸게 해 이러면서 소금을 그 키에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키라는 게 뭐 저도 정확하게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렇게 나무 그 뭐라 그러죠? 왕겨 같은 걸 이렇게 꽈서 만든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둥그런 형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금을 바깥에서 쫙 뿌리면은 그 소리가 막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내가 오줌을 싼 것만 해도 너무 창피한데 사람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오줌을 쌌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수치감과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쓸모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회의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체벌 방법이고요. 여러분들만 해도 사실은 조금 덜하던데요.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한테 어떻게 혼났어요? 물어보면 여학생들은 좀 덜하지만 남학생들은 그렇게 벗겨서 내쫓겼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결국 그 벌을 주는 목적은 뭐죠? 수치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음에 이제 남근기에 해당되는 시기는 주도성 대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지금은 여러분 그 뭐 누가 뭘 해주면 되게 편하고 좋은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물 따르는 것도 내가 이렇게 박스 뜯는 것도 내가 이래서 아주 내가의 시기인데 자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대근육 소근육 발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하다못해 옷을 입을 때도 단추도 못 꼈고 지퍼도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소근육이 발달되고 자신의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지퍼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봐요. 그런데 지퍼 올리는 게 잘 되겠어요? 당연히 잘 안 되죠. 끝까지 딱 치워서 옆에까지 자꾸 쭉 올려야 되는데 끼우긴 끼웠는데 옆에 것까지 꽂히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뭐가 잘 안 맞는다든지 낑낑 되죠. 이랬을 때 부모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겠어요. 네가 스스로 해보려고 했구나. 전에는 이거를 아예 엄마가 입혀줘야 되는데 이제는 너가 스스로 지퍼를 끼울 수 있네. 대단하다. 근데 요 끝에까지 하는 건 힘이 너무 들었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내가 이걸 꽂는 것까지는 할 수 있구나. 자, 물을 따르고 싶어 해요. 물을 따르고 싶어 하면 시키고 싶지 않아요. 엄마들은. 왜냐하면 쏟으면 어떻게 돼요? 걸레를 갖고 와서 닦아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엄마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애가 뭘 쏟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애가 컵에 막 물을 이렇게 막 철철철 따르려고 하면 하지마 막 이런 반응을 보이죠. 못하게 해요. 자, 그랬을 때 과연 그 아이가 그걸 물론 하다가 쏟을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따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컵에 물이 따르면 차면 그만 걷어들여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끝까지 절절절절 따르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애 등짝을 막 스매싱을 하면서 막 이놈 새끼 엄마가 하지 말랬지 막 네가 다 치워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만 컵에 물 따라봐 가만히 안 둬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나는 물 따르는 것도 할 줄 모르는구나. 나는 엉망진창이야 라고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 옛날에는 컵 아예 물병 무거워서 들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잘 따랐네. 근데 마지막에 좀 넘쳤구나. 이럴 때는 물이 조금 컵에 조금 남아있는 것 같지만 미리 물병을 걷어들여야지 넘치지 않아. 다음에는 그렇게 해볼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잘할 수 있네. 라는 스스로에 대한 주도성을 가지게 돼요. 자, 나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의 한계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 시기에 이것을 습득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죠. 자,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단계 이제
초등학교 시기인데요. 근면성 대 열등감의 시기예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독립하죠. 자, 나는 생존과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숙달할 수 있는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준비물을 챙겼는데 떼놓고 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시험을 봐서 와, 너 잘했네, 너는 잘못했네 이런 평가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근면성을 발달시키거나 또는 내가 되게 못하는구나 라는 열등감 형성시키죠.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청소년기, 이제 프로이드에서는 성기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시기는 바로 정체감 대 정체감 혼돈의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막 지나오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정체감을 가장 많이 발달시키는 시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특성상 이 시기에 청소년기에 이 고민을 충분히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이 방황을 충분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대학교에 와서 이걸 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러실 수 있어요. 2학년, 3학년 돼서 아니면 성실하게 잘 고등학교까지 지내왔는데 갑자기 대학교 와서 흔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뒤늦게. 그래서 발달 과업은 여러분 그때 해야 되는 시기에 충분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없어요. 안 하고 넘어갔다가 30대 초반 중반 됐는데 인생을 찾아야겠어요 라면서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들 있죠. 나를 찾겠다고. 그거가 과연 긍정적인 것인가? 그렇게 해서 찾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니고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해야 되는 발달 과업은 그 시기에 충분히 하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인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시기예요. 연애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가? 이 관계가 보통 연인 관계에서 가장 극대화된 경험을 하게 되죠. 남자친구 사귀면서 아끼는 거 없이 주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나한테 사랑해주면서 아낌없이 받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던지 아니면 고립감을 느끼던지 이 시기에 열심히 또 이성관계 이러면 가끔 이제 문란하게 여러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진실한 관계를 이성 관계를 서로 생산적으로 서로 아껴주면서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한 번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사귀어봤다가 딱 그냥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기, 여러분의 시기예요. 자, 다음 생산성 대 침체감의 시기가 있어요. 중년기 이후죠. 이때는 이제 최고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가장 그 사회적으로 생산성을 발휘하는 시기가 30대 중반부터 40대, 원래는 이제 40대 후반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못 되는 것 같아요. 40대 중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점점 이제 첫 번째 예전에는 직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최근에는 이제 직업을 2번 정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삶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그 시기쯤 마감하는데 그것을 이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침체감이 오느냐, 나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자, 마지막이 노년기예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그래서 해왔던 인생에 대해서 나는 내 평생의 한 일과 역할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죠. 자, 이 에릭슨의 전세계 발달 주기 그리고 발달 과업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로 해요. 자, 그리고 이왕
하실 때는 이제 프로이드 이론하고 연결지어서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에릭슨 이론의 평가라고 하면 교육 현장뿐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아동기 교육에 거의 올인이었다고 하면 이 에릭슨 이론에 의하면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도 각각의 발달 과업을 이룰 수 있도록 평생교육적 접근을 이제 이야기한 첫 학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는 이제 한계점이라고 하면 발달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고려하지 못했고, 정체성 형성이 청소년기가 아니고 성인기에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현대로 올수록 더 강해지죠. 자, 그런 부분에서의 비판이 다소 있을 수 있어요. 자, 에릭슨 이론 이렇게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러 정리해 볼게요. 자, 아들러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열등감이 강했어요. 형이 워낙 운동도 잘하고 남자답고 아주 이렇게 동네에서 골목대장 이렇게 뭐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과 비교돼서 그런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로이드와 계속적으로 이제 학문적인 교류를 하다가요.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이드로부터 독립해서 개인 심리학이라는 이제 무의식의 세계보다는 사회적인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본인의 이제 성장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내용이에요. 계속 설명해 볼게요. 자, 아들러 이론은요, 사실, 조금 이렇게 심리학도 그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아들러 심리학이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열기가 덜해졌다가 2년 전인가요? 이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이 아들러 심리학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 아들러의 이론에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들러 이론의 인간관과 기본 가정을 살펴볼게요. 인간을 이제 목적론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성격과 행동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프로이드와의 대척점을 얘기해요. 미래보다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열등감에서 우월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강조를 이제 아들러가 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사회적인 관심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내용들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등감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요? 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열등감은 좋지 못한 것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는 좀 달라요.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뭐, 컵에 물이 반 남아있는데, 뭐,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할 것이냐, 뭐,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열등감은 비정상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그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월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들러에게 있어서 열등감이라는 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나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 아들러의 과거 경험과 연결이 되는 것이 형과의 비교가 굉장히 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들러가 나는 굉장히 별 볼 일 없어 라는 생각을 심하게 하고 살다가 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그랬더니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는 참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렇게 남성다움이 중요한 시대였지,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을 하는 건 어때요? 아이들에게? 아, 제가 좀 괜찮은 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가 거기서 동기화가 된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애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네?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네?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 경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월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가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는데, 이 경향은 개인의 우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라고까지 확장을 시켜요, 사회로. 그런데 이 열등감이 적절하면 좋은데, 부모가 과보하거나 방임하는 양육태도 때문에 병적 열등감이나 병적 우월감이 생기는데, 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에 이제 생활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활양식이라고 하면 이제 인생의 목표를,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만들어요. 개인마다 독특한 자신만의 생활양식을 가지죠. 그래서 자, 두 가지 수준에서 나눠서 보는데요. 하나는 사회적인 관심 측면이 높냐, 낮냐 부분이고요. 활동 수준이, 개인의 활동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1, 2, 3, 4,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요. 여러분들은 각각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회피형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회피형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심 어때요? 낮지요? 낮아요. 그리고 활동 수준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실패를 피하기 위해 살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획득형을 볼까요? 획득형의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요. 그런데 활동 수준이 낮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의존해서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둘 다 열등감 극복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유형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은 지배형이에요. 지배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회적 관심이 낮죠. 그리고 활동 수준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요구 충족이나 목표 추구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적인 배려, 발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것,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유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사회적 유용한 형,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긍정적인 인간 형태인데요. 사회적 관심도 높고 활동 수준도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경우 개인과 사회 모두의 발전을 추구하고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또 하나 아들러가 이야기한 것이 형제 간의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현대사회는 형제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많이 중요도가 약화되기는 했어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볼게요. 첫째의 경우에는요, 별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의 애정을 독차지해요. 그러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서 사랑을 뺏겨요. 그쵸? 아무래도 아기가 더 귀엽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결국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내가 노력해서 다시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노력하는 가운데 생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죠. 둘째의 경우, 이미 태어났을 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의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부모의 애정을 그냥 자연적으로 받죠. 그런데 둘째의 경우는 내가 도리도리, 첫째 때는 도리도리 하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어머 너무 신기해 이래요. 근데 둘째가 도리도리 하면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머 신기해 라는 반응을 보이려면 적어도 도리도리랑 뭐 곤지곤지를 같이 해야 된다든지 얘가 좀 이상하죠. 그냥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만의 특성을 개발해야지만 사랑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어떤 것들을 노력하기 시작하고요. 비교적 둘째가 빨리 걷고 말도 빨리 하는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것을 아들러가 이렇게 설명했죠. 자, 막내의 경우에는 원래는 그 아들러 이론에 의하면 셋째, 넷째, 다섯째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요새는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막내, 집안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요. 비교적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좀 넉넉한 가정에서의 막내는 응석바지로 의존적인 성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막내는 괜히 태어났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 낳지 말할 걸, 뭐 이런 시선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심하고 열등감 많은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죠. 개인 가지고 태어나는 성격 특성을 제외한 영향을 주는 출생 순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보시면 사회 부적응적인 행동 혹은 잘못된 생활 양식을 가지게 하는 개인의 신념과 생각을 인지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단계를 보통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관계 형성, 두 번째가 면담, 세 번째가 원조, 네 번째가 재교육과 격려.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아들러가 나누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아들러 이론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성격 형성에 있어서 개인적인 요인 넘어서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열등감을 억압한 부정적 기제로 지금까지 봤다라고 하면 우월을 추구해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라는 관점으로 봐요. 이 아들러 이론 설명하고 나면 학생들 중에 꼭 와서 이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열등감이 있어서 죽으림을 다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 이론에 포함되는 이제 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어려운 것들은 특별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함의 볼게요. 정신역동 이론이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면 일단 사회진단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저서인데요.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에서 클라이언트, 내담자를 만나서 사정하고, 그러니까 평가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 3단계의 의료 모델, 아직까지도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것이 당시에 정신역동 이론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쓰고 있는 상담기법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역할의 정신분석 이론이, 정신역동 이론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특히 이제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에릭슨 이론에 의하면 성격 발달이 전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 때문에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시사했죠. 자, 생각해볼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거쳐서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다들 애쓰셨고요. 과제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MBTI 본인이 평가해본 성향에 따라서
나의 전공에 어떤 부분이 잘 맞는지 또는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나의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인관계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여러분의 성향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모두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